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츠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박정윤 작가님의 에세이 12월의 아카시아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레 찾아온 암 선고, 힘든 항암 치료를 견뎌가며 삶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한 글. 첫 번째, 두 번째 세상이었던 엄마,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사랑, 아픈 그리움. 모든 것이 되어주었던 고향에서의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두 딸과 아들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 살아갈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의 별들이 불을 밝힐 시간입니다. 여기 이곳에 당신이 볼 수 없었던 나를 밤하늘에 별빛을 뿌려놓듯이 흩어놓았습니다. 내 가슴의 말이 당신을 찾아가 별처럼 빛나서 당신의 가슴에서도 영원히 꺼지지 않고 빛나기를 바랍니다. 12월의 아카시아, 지금 시작합니다. 출렁. 파란 바다에서 쉬지 않고 출렁거리던 파란 파도가 바다를 떠나서 몸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귓가가 아닌 몸의 한가운데 어디쯤에서 울렸다. 몸이 파도에 밀려 들썩거렸다. 팔뚝에 꽂힌 주삿바늘을 타고 투명한 액체가 불꽃처럼 혈관 속으로 타들어갔다. 명치 아래에서 투명한 액체는 두어 번 더 출렁이더니 빠르게 온몸으로 흩어졌다. 뱃멀미 같은 현기증이 났다. 내게 보란 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제멋대로. 아프지는 않았지만 커다란 벌레가 몸 안에서 꿈틀거리며 기어다니고 있는 것 같았다. 손이라도 넣어서 끄집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 사이 뱃속까지 미끄러져 내려가서 침몰하는 배처럼 소용돌이 치다가 뜨거운 열기를 입안 가득 올려 보내놓고 이내 잠잠해졌다. 생전 처음 해본 CT 검사는 이렇게 짧고 빠르게 끝났다. 폐소 공포증이 있는 나를 밀폐된 통 안으로 밀어넣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 하며 도망치듯 주섬주섬 소지품을 챙겨서 검사실을 빠져나왔다. 두 번 다시 그 출렁이는 파도를 내 몸 안에 들여놓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미끄덩거리던 느낌이 피부에 들러붙어 걸어 나오던 중 병원 복도에서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목구멍이 따가웠다. 밤도 아닌데. 분명 밖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의 따스한 햇볕이 세상을 향해 내리쬐고 있었는데. 밤도 아닌데. 칸막이 대신 커튼이 쳐진 검사실은 대낮의 햇살 아래 서 있던 내 그림자보다 더 어둡고 컴컴했다. 어두운 검사실의 딱딱하고 차가운 침대 위에 혼자 덩그러니 용도를 알 수 없는 기계들과 나란히 누워 있었다. 사람의 인기척은 멀리까지 신경을 곤두세워 봐도 찾을 수 없었다. 문 너머 병실 복도 위로 서늘한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서로 무언가에 부딪혀서 윙윙거리거나 문살을 튕겨내며 찢기는 소리가 없는 것으로 봐서 복도는 텅 비어 있을 거라 생각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은 불빛 하나 내어줄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차라리 그것이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어둠이 더 깊어져 지금 내 처지를 깜깜하게 가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상반신을 내어놓고 있는 그 순간이 참을 수 없이 어색하고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올랐다. 온 몸에는 한기가 들었다. 단지 환자로서 검사를 받으러 왔을 뿐인데 내 몸의 일부를 내보인다는 것에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다. 시험대 위에 마루타처럼 누워있자니
시간이 멈춘 듯 길게만 느껴졌다. 검사를 받으러 오기 전까지 애써 잡고 있던 가는 줄 하나가 순간 뚝 하고 끊어져 허무와 막막함으로 범벅이 된 기분이었다. 내 차례를 기다리는데 목이 탔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다. 곧 차가운 액체가 몸 위로 떨어졌고 기계가 거칠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왠지 서글퍼져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붉게 상기된 얼굴과 젖은 눈이 어둠 속에 묻혀 있어서 그나마 슬픔과 두려움이 조금 덜한 것 같았다. 누구나 자기 몫으로 정해진 운명의 무게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 무게란 것은 인간이 길을 쓰면 기어코 견뎌낼 만큼의 무게라 믿어왔다. 하지만 살다 보니 고통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이 아니라 기어이 체념토록 만드는 폭력일 때가 더 많았다. 체념에 체념이 더해지다 보면 삶은 의미 없는 손길에도 푹푹 찔려 들어가는 썩은 복숭아처럼 물러지곤 했다. 그래도 시간이 쉼없이 흘러간다는 사실이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 어떤 아픔과 어떤 기쁨은 잊히고 지나간다. 또 어떤 아픔과 어떤 기쁨은 오히려 선명하게 각인되어 오래오래 기억 속에 머물기도 한다. 매 순간이 억만년같이 흐르던 시간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누군가에게는 벌써 하는 시간이 내게는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진 시간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쉽게 지치고 피로감이 자주 밀려왔다. 평소 건강관리도 했었고 음식 습관도 건강한 편이라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있었다. 어느 날 잠자리에 누워 무심결에 만진 가슴에서 낯선 이물감을 느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며칠 동안 누구에게도 섣불리 말하지 못했고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지만 병원에 갈 결심을 하기까지 불안은 잠잠해질 줄을 몰랐다. 별일 아닐 것이라 수없이 되뇌었다. 설마 나에게 무슨 큰일이 있겠어? 라며 무심한 척했다. 2번의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란 그 말의 무게감을 비로소 느껴보게 되었다. 차 안에 혼자 앉아 떨리던 손을 붙잡아 진정시키려고 운전대를 있는 힘껏 붙잡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넋을 놓고 있다가 겨우 차를 몰았다. 멈추고 보니 집 앞이었다. 혼란스러웠지만 정신을 차려야만 했다. 섣부른 판단은 혼자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예전에 암 수술을 받았던 친구의 도움으로 병원과 의사 선생님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자기 병력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는 친구의 농담 덕분에 잠깐 웃기도 했다. 동병상련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그때 진심으로 그녀에게 고마웠다. 매주 서울을 오가며 추천받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시작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덧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 돌아왔다. 이른 새벽 집을 나서는데 어슴푸레한 아침 공기가 머릿속만큼이나 흐렸다. 그래도 최악의 순간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부여잡으며 집을 나섰다. 설마 내가 하는 마음과 어쩌면 이라는 절망감이 1초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흔들어댔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몇 번의 심호흡을 하고 나서야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의사는 앞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는데 침묵을 깨고 나올 의사의 말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그 순간이 실은 견딜 수 없이 무서웠다. 유방암입니다. 설마 했는데 탑처럼 쌓아올렸던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지만
순간 목이 콱 막혀버려 울음은 밖으로 흐르지 못하고 목젖 언저리에서 맴돌았다. 토해내지 못한 감정이 갇히고 나니 손발끝이 찌릿하게 저려오기 시작했다. 수술을 위한 본격적인 검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모든 검사가 별 무리 없이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마지막 남은 검사가 하필 MRI였다. 언제부터였던가 사방이 막힌 공간에 들어서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감정이라곤 느낄 수 없는 음산한 기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식은땀이 났다. 시도는 해보겠다고 했지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파왔다. 검사 당일 알 수 없는 약물이 든 주사를 맞았다. 웅 하는 소리와 함께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긴장된 몸이 서서히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내 몸은 단 1분도 버티지 못했다. 머리는 몽롱했는데 이상하게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가슴이 날뛰었다. 의사는 기계를 급히 멈추었고 내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짧았지만 끝없이 떨어지는 아득한 공포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생각만으로도 그날의 공포가 숨을 막히게 한다. 검사실 안에서 나를 삼킬 것처럼 으르렁대던 기계는 아직도 그곳에 있을 것이다. 좁은 동굴 속으로 밀려 들어갈 때 기계 안에서 들려온 특이한 소음과 일정한 간격으로 새어나오던 마른 바람이 긴장을 고조시켰다. 밀폐된 공간이 주는 두려움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종류의 감정이었다. 의지로 참아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다. 어렵사리 검사를 끝내고 드디어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었다. 두 딸이 번갈아가며 병원에 다녀주면서도 피곤한 내색 한번 하지 않았다. 두 딸과 막내 아들은 살아온 모든 순간 내게 있어 가장 큰 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8월 8일 수술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병원으로 떠나기 전날 잘 다녀오라는 말에 빙긋 웃어 보였지만 실은 많이 무서웠다. 식은땀이 흘러 손끝에 물방울이 맺히는 느낌이 들었다. 바지춤에 얼른 손바닥을 훔치면서 돌아섰다. 떨렸고 두려웠고 가기 싫었다. 실은 떼쓰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화내고 울고도 싶었다. 수술 당일 수술실 안에는 보호자들과 격리된 채 환자들이 침대마다 누워 대기 중이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안은 적막했다. 환자들은 하나같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회색빛이 자욱한 대기실 안에서 각자의 아픔은 서로에 대한 연민으로 뒤엉켰다.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입술을 깨물며 가까스로 참았다. 한번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약해지면 안 될 거라 생각했다. 울지 말라 했던 말을 생각하며 양쪽 팔을 감싸 안고 손톱을 있는 힘껏 살 속으로 밀어넣었다. 순간 아이들이 보고 싶었다. 수술실 유리문 너머 밖에서 또 멀리에서 나를 걱정하고 있을 사람들 생각에 애써 눈물을 참았다. 옆에 누운 아주머니께서 계속 우는 바람에 나도 덩달아 눈물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만 우시라며 손을 토닥여드리고 눈물을 훔치느라 흐트러진 침대 시트를 가지런히 해드렸다. 아픔은 같은 아픔으로 위로받는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되었다. 수술실을 향해 나 있는 길은 좁고 아득해 보였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있어서는 안 될 쓸모없는 것들이 세상으로 끄집어내져서 버려지고 소멸되어 가는 냄새가 복도에 진동했다. 눈을 꼭 감고 속이 뒤집힐 것 같은 비릿한 냄새에 숨을 참고 어서 복도 끝에 다다르기를 바랬다. 수술대 위에 누워 사람들의 말소리와
차가운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에 맞추지 없이도 온몸이 딱딱해지고 등 뒤가 서늘해졌다.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도 내리쬐는 조명에 눈이 타는 듯이 뜨거웠다. 그 흰색 조명이 몸의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피와 살을 뚫고 들어가 뼛속까지 훤히 비추고 있는 것 같았다. 내 몸을 그 빛으로부터 숨기고 싶었지만 숨길 곳이 없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낱낱이 해부될 것만 같았다. 눈꺼풀 위에서 하얀 조명 같은 불빛이 사라졌다. 곧 몸이 나른해졌고 칠흑 같은 어둠에 혼자 내던져졌다. 희미한 목소리들이 아득한 메아리가 되어 검은 구덩이 밖에서 들려왔다. 괜찮을 거야. 그래, 괜찮을 거야. 눈을 뜨니 병실로 옮겨져 있었다. 살았다는 안도도 잠시,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자 물러났던 통증이 밀려왔다. 도련해진 부드러운 피부 위를 크고 날카로운 여러 가지 바늘이 핥히고 있는 것 같았다. 마취로 잠시 멈추었던 폐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숨을 깊이 몰아쉬는 연습을 해야 했다. 기침이 심하게 나서 숨쉬기가 버거웠다. 수술이 끝나고 이틀째 되는 날은 새벽에 쇼크가 와서 복도 끝에서 혼자 쓰러졌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늘어진 몸 위로 땀이 솟구쳤고 속은 뒤틀리고 울렁거렸다. 내 몸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새벽, 모두가 잠든 복도는 적막했다.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 애쓰다가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었다. 어렴풋이 정신이 들었을 때 내 몸은 바닥에 질질 끌려 어딘가로 옮겨지고 있었다. 정신은 희미했지만 끌려갈 때의 참담했던 심정은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선명하다. 몸이 받는 고통 이상으로 치료 중 상처받는 마음의 고통 또한 너무나 아픈 것임을 이때 알게 되었다. 긴급 처치를 받고 한두 시간이 흘렀지만 밖은 여전히 깜깜했다. 병실로 돌아오니 모두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침상에 오르며 정신을 잃었던 순간을 떠올리자 다시금 가슴이 서늘해졌다. 앞으로도 남은 많은 날이 그럴 것이다. 혼자서 침상에 깔린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눈을 감고 오지 않는 잠을 청하며 긴 새벽을 흘려보냈다. 수술 전 노 교수님의 작고 가지런한 손을 보는데 왠지 안심이 되었다. 수술대 위에서 잔뜩 긴장하고 있던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주시던 다정함에 마음이 노곤해졌다. 수술 후 회진을 오셨을 때 한 번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애썼다, 고생했다 하셔서 부모님 같은 느낌이 들어 뭉클하기도 했다. 마음만큼이나 그 손이 무척 따뜻했다.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다. 이내 그리움이 밀려왔다. 아프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을 딸에게 맡기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수술 직후라 그나마 간단한 손놀림조차 편치 않았다. 여름이라 날씨는 덥고 상처 부위는 아물지 않아서 씻지도 못하는 불편함을 겨우 견디며 가까운 병원 병실에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다. 그 당시에도 가장 두려웠던 것이 항암의 공포였기에 아픔에서 오는 불편함 정도는 참아낼 수 있었다. 짧지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있다면 내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다. 피부치도 아닌 나무로 만났지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의지하며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준 사람들이었다. 그들로 인해서 외롭지 않았던 날들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들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어스름한 죽음이 드리웠을 때 동시에 한여름 태양같이 솟구치는 강렬한 행복을 희구했다. 생의 아이러니란 이런 것이리라.
사람들은 본능처럼 자신만의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 세상을 통해 경험한 모든 것으로부터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나를 있게 한 첫 번째 세상은 엄마였으며 두 번째 세상은 아버지였다. 너무 어려서 얼굴조차 기억할 수 없었을 적에 난 내 첫 번째 세상을 잃었다. 소중한 것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인식조차 할 수 없었을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며 아픔인지도 몰랐다. 머리가 크면서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엄마라는 존재의 영구적인 부재를 알아차렸을 때 무의식 중에 깃든 허무가 몸의 성장과 마음 한편에서 자랐던 것 같다. 내게 엄마는 첫 페이지가 찢겨나간 채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책과 같았다. 실은 살면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찢어 감춘 이야기였다. 난 동정도 놀림도 원치 않았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어느 작은 것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추억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기억이라도 하나쯤 남아있었다면 조금 덜 슬프고 조금 덜 아팠을까? 아니면 애초에 없는 기억에 막연한 그리움만 남아서 조금 덜 슬프고 조금 덜 아팠던 것일까? 어떤 쪽이든 명백한 사실은 애초부터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려지지 않는 엄마 얼굴을 상상해보며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이라는 노랫말을 혼자서 소리 없이 읊조려 보고는 했다. 엄마의 빈자리를 알아차릴 나이가 되자 가족들은 내가 받을 슬픔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애써주었다. 집안에서는 엄마란 말이 금기어였지만 차츰 엄마가 괜찮은 어떤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겨우 들을 수 있었다. 그 후로 엄마가 곁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되었다. 엄마를 대신해 지극정성으로 길러주신 할머니와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나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다만 막연했던 그리움은 커갈수록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가시가 되어 나를 찔러댈 때도 있었다. 나이를 더해가도 슬픔은 무뎌지지 않았다. 누군가를 절실히 사랑하고 다른 형태의 그리움을 알게 되면서 대체될 줄 알았던 감정들은 오히려 그와 더불어 더 커지고 깊어져만 갔다. 살면서 힘든 일들로 몸과 마음이 지치는 날들이 엄마의 가슴과 품을 더욱 그립게 했다. 혼자서 그렇게 그리워하다 지치면 체념하게 되는 일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되었다. 어른이 된 지금도 엄마를 큰 소리로 불러보고 싶은 날들이 있다. 마음으로는 수없이 불러봤지만 입 밖으로 꺼내놓을 수 없는 낯설고 어색한 타인의 말이 엄마였다. 누구에게 엄마는 너무나 익숙한 존재일 테지만 내게는 불러보고 싶어도 단 한 번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애끓는 깊고 깊은 그리움의 말이었다. 엄마의 마지막 기억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어쩌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생각해보니 정말 궁금했다. 이렇게 잘 컸는데 지켜주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자식을 낳아보니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너무나 잘 알 것 같다. 어여쁘게 자란 당신의 딸이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엄마도 당신의 슬픔에서 조금은 가벼워질 텐데. 엄마의 딸로는 살 수 없었던 내가 지금은 어느덧 새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다. 첫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엄마 생각이 나서 남몰래 많이도 울었다. 손을 대기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기쁘고 신기한 존재를 마주할 때마다 짧은 순간이나마 엄마도 이런 기쁨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에 슬픔과 안도의 감정이 교차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새 아이에게도 내가 첫 번째 세상이 되어주고 싶었다. 새 아이 역시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좋겠지만
어떤 엄마도 자식에게 내어준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엄마 없던 내가 부족하지만 좋은 엄마가 되었는지 늘 자신에게 되묻는다. 내가 엄마로부터 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해주면서 스스로의 만족감만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로는 아니라면서도 마음으로는 무언가를 바라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주기만 하는 사랑에 대해 보상받고 싶은 것은 아니었는지, 지금 가진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 생각하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본다. 끝도 없는 욕심이 솟구칠 때는 내 아이들이 충분히 사랑받았다고 느끼며 무엇보다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나주면 그것으로 그저 감사하자고 자신을 다독인다. 지금도 예쁘고 좋은 것만 보면 엄마 생각이 난다. 그런 나를 두 딸이 다독여준다. 이 예쁜 아이들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엄마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엄마가 나를 세상에 내놓았듯이 내가 세상에 내놓은 아이들의 웃음이 치유이자 행복이며 엄마를 대신한 행복이다. 못다 쓴 내 엄마와의 시간까지 아이들 곁에서 아낌없이 쓰고 사랑하며 오래도록 곁에 머물러 주고 싶다. 곁에 없지만 내 엄마는 여전히 나의 첫 번째 세상이다. 사랑하는 딸들에게 나 역시 첫 번째 세상이 되어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